1241년 겨울, 몽골 제국의 제2대 대칸 오고타이의 심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단 하나의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사의 이정표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실제 역사에서 칸의 급사 소식을 듣고 헝가리 평원에서 발길을 돌렸던 바투와 수부타이의 선봉대. 하지만 이 가상의 타임라인에서 그들에게 회군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대륙 역사상 가장 치명적이었던 군대는 그대로 서유럽을 향해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몽골군의 1차적인 전술 목표는 오스트리아 공국이었습니다. 그 길목에는 서유럽의 내륙으로 진입하는 지정학적 요충지 빈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1242년 봄, 빈의 성벽을 지키던 방어군들은 동쪽 지평선을 가득 메운 거대한 먼지 구름과 마주합니다. 초기 정보망을 통해 유목민의 단순한 약탈 부대로 오인했던 그 정체는 곧 대지를 흔드는 수만 마리 전마의 발굽 소리로 증명되었습니다. 동유럽의 방파제가 무너지자 공포는 도미노처럼 서쪽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함락은 곧 신성 로마 제국의 중심부인 독일 제후국들의 노출을 의미했습니다. 지형적으로 독일이 돌파당할 경우 이탈리아 북부 평원지대와 가톨릭 세계의 상징적 구심점인 로마 교황청까지 전선이 확대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유럽의 지배층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닌 기독교 문명권 전체의 생존을 건 총력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례 없는 위기 앞에서도 유럽은 단일한 대우를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영지주의에 갇힌 제후들은 각자의 영토를 지키기에 급급했고 교황청과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해묵은 권력 투쟁은 타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반면 이들을 마주한 몽골군은 고도로 규율화된 군사 유기체였습니다. 단일한 지휘 체계 하에 일사불란하게 기동하는 철의 군대, 역사상 가장 분열된 문명 앞에 역사상 가장 조직화된 전쟁 기계가 도래한 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빈 근교의 넓은 평원에서 유럽 연합 기사단과 몽골의 주력 부대가 충돌합니다. 두꺼운 철갑옷과 거대한 랜스창으로 무장한 중장기병 전술은 당대 유럽 군사력의 정점이었습니다. 유럽의 지휘관들은 중장기병의 압도적인 질량과 정면 돌파력으로 유목기병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몽골군은 기사단이 예상한 고전적인 회전의 방식으로 싸워주지 않았습니다. 몽골군은 짧은 전면전 이후 대열이 무너진 것처럼 위장하여 후퇴하는 고도의 기만 전술, 망구다이를 전개했습니다. 유럽 기사단은 이를 패주로 오인하고 진영을 이탈해 깊숙이 추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기사단의 대열이 길게 늘어져 무력화된 순간 몽골의 기마 공수들이 측면을 포위하며 화살비를 퍼부었습니다. 강력한 기동력과 고도의 심리전 메커니즘을 결합한 몽골의 전술 앞에 유럽의 중장기병은 무력하게 해체되었습니다. 그날 밤, 빈 요새 외곽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지평선을 메운 몽골군의 군막과 약탈된 후방 기지에서 피어오르는 불길이 밤하늘을 채웠습니다. 성 안의 성당들에서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고 사제와 영민들은 신의 기적만을 갈구했습니다. 성벽 위 병사들이 밤새 들은 것은 대지를 뒤흔드는 적 전마들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유럽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군사적 역량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한 절대적인 변수를 말입니다. 그러나 몽골군이 라인강 유역으로 진격할수록 전쟁의 양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몽골군을 저지한 것은 영웅적인 방어군이 아닌 서유럽의 지정학적 환경이었습니다. 기동력을 극대화할 수 있었던 유라시아의 광활한 평원과 달리 서유럽은 울창한 삼림지대와 험준한 산악, 그리고 그물망처럼 얽힌 다수의 강줄기로 이루어진 지형이었습니다. 대평원의 지배자들에게 서유럽의 폐쇄적인 지형은 군사적 기동을 제약하는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몽골 군사력의 핵심은 병사 1인당 3에서 4마리의 전마를 교대로 운용하는 압도적인 기동성이었습니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십만 마리의 전마를 부양할 수 있는 광활한 방목지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숲이 우거지고 경작지가 밀집된 서유럽으로 진입할수록 군마를 먹일 초원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보급선이 한계점까지 길어지고 군마들이 굶주리기 시작하면서 몽골군이 자랑하던 작전 반경에는 치명적인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결정적인 변수는
서유럽 특유의 고도화된 성곽 방어 체계였습니다. 당시 유럽은 하나의 거대한 제국이 아니라 수많은 제후들이 독자적인 석조 성체를 구축하고 있는 고도로 분절된 사회였습니다. 야전에서 국왕의 주력군을 전멸시키더라도 몽골군은 갈수록 촘촘해지는 요새 시타델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하나의 성을 함락시키면 다음 영지의 성벽이 전방을 가로막는 구조. 서유럽은 단 한 번의 회전으로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닌 소모적인 공성전이 끝없이 반복되는 질긴 늪이었습니다. 결국 작전 지속 능력의 한계에 직면한 몽골 지휘부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선택하게 됩니다. 대륙 서단까지의 무리한 영토 정복 대신 자신들의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간접 지배 체제의 확립이었습니다. 그것은 가혹한 전멸전이 아닌 피정복지로부터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구조, 즉 조공 질서와 체제적 복종을 통한 대륙 평정이었습니다. 이 대체 역사 속에서 동유럽의 운명은 완전히 재편되었습니다. 헝가리와 폴란드는 현실보다 수세기를 더 초원의 제국이 구축한 지배체제 아래 놓였을 것이며, 오스트리아와 보헤미아의 귀족들은 가문의 존속을 위해 동방의 칸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막대한 공물을 바쳐야 했을 것입니다. 신성로마 제국의 권위는 허울만 남은 채 해체되었고, 중부 유럽까지 몽골의 가혹한 팍스 몽골리카 영향권에 편입되었습니다. 이 세계선에서 서유럽의 군주들은 더 이상 로마 교황청만을 역사의 중심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파리와 런던의 궁정 외교관들이 가장 두려운 시선으로 주시했던 곳은 바로 동쪽 끝 초원의 수도 카라코룸이었습니다. 언제든 데칸의 기병대가 다시 서진할 수 있다. 유럽의 모든 정치적 역학관계와 무역 경로, 그리고 외교 전략은 동방의 거대한 대제국이라는 변수를 중심으로 재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은 역설적으로 서유럽의 진화를 맹렬한 속도로 가속화시켰습니다. 생존을 위해 군주들은 봉건 영주들을 제압하고 강력한 중앙 집권적 국가 체제를 확립하기 시작했습니다. 효율적인 징세를 가동했고 직업 군인들로 구성된 상비군 체제를 육성했으며, 화약 무기의 도입과 요새 축성술의 발전은 현실보다 수세기 앞당겨졌습니다. 몽골은 유럽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지만 유럽을 가장 고도화된 군사 문명으로 진화시키는 촉매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역사적 데이터에 기반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오고타이 칸이 10년을 더 생존했다 하더라도 몽골이 프랑스와 잉글랜드 등 서유럽 경계 끝까지 완벽한 정복을 달성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지형적 제약은 너무 컸고 보급 메커니즘은 한계에 달했으며 말에게 필요한 생태적 환경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몽골은 대륙의 균형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동유럽은 동방의 질서에 고착되었고 서유럽은 생존을 위한 군사혁명을 겪었습니다. 유럽은 살아남았지만 우리가 아는 역사 속의 서구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 세계였습니다. 어쩌면 역사에서 서유럽 문명을 구원한 것은 그들이 자랑하던 견고한 성벽도 용맹한 철갑 기사단도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대륙의 완벽한 예속을 막은 것은 오직 단 하나, 제국의 심장에서 발생한 데칸의 우연한 사망과 서유럽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단 10년이라는 물리적인 시공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역사적 사실은 수많은 지정학적 우연과 변수가 빚어낸 단 하나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검증해 본 것은 오고타이의 생명줄이 연장해 만든 선택받지 못한 또 하나의 냉혹한 세계였습니다.